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날씨도 좋고 좋은데 많이 다녀오셨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 오자 지금 늦게 저녁들 드시고 계시고 아니면 아직도 놀러 갔다 돌아오는 길목이신 분들 많겠네요. 자, 경제방송 하면서 중간중간 음악 들으면서 쉬는 시간도 갖고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좀 특별히 해봤습니다. 지금 2025년 전망 오늘 5편이네요. 내일이 저기 그 트럼프 취임식인데 증시도 쉬죠. 미국 증시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내일까지 해서 내일까지 쉬죠. 지금 우리가 쭉 봤던 흐름이 일단 한국 얘기부터 하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네. 윤 대통령 잡혀 들어가서 처음에 진술도 영상 녹화도 거부하다가 결국은 체포영장 나왔죠. 일단 백악관에서는 체포한 거에 대해서 한국의 뭐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뭐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본다. 일단 이 정권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동맹으로서 지지한다라고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일단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간밤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구속하고 나서 이제 화를 못 내기신 분들이 난동을 부르는데 사법부를 이거는 좀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거죠. 작년에 제가 그 뭡니까? 작년에 그게 뭐였죠? 작년 언제쯤이었나요? 그때가 12월 12일이었네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전이네. 이때 제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 2편 찍으면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계엄 이후에 처음 나온 거 보고서 앞으로 이제 오히려 극우들이 더 집결해서 강해질 거고 대한민국도 이제 유럽과 미국이 예전에 겪었던 거를 우리는 좀 양방같이 속에서만 골마 터지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불거져서 우리도 점점 국론이 분열되고 탄핵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될수록 그때 모습만 보면 계엄이 막 크게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단죄받고 마무리될 것 같이 생각들을 하셨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라가 이제 좌우로 이제 정말 온갖 뭐 분열과 가짜 뉴스와 그 다음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도 넘어서 이제 자기 의견들만 관철시키겠다 하는 극우나 극좌 같은 극단적인 성향들로 전 국민이 많이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그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3월 말 4월 초까지 혼란이 절정에 다다르는 거로 일단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이제 한국 경제도 1분기가 제일 마스터 플랜도 그러고 근데 그때 제일 이제 우려했던 게 공론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어제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평화 시위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가 촛불 시위, 평화 시위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다시 예전 자유당 정권 시절 같지 아니면 서양이나 지금서 그 모든 뭐 그 의회나 이런 데를 극우가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지지율을 받는 큰 세력이 되어서 정치가 심하게 분열된다. 이미 저기 뭐 영국은 예전부터 그랬고요. 프랑스도 지금 난리가 나서 프랑스 국채가 그러고요. 독일도 못해 먹겠다 해서 숄츠 총리 집어 던진 것도 지금 그 안에 지금 극우파들이 지금 제일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20몇 프로인가? 아르헨티나로 극우파로 바뀌었고요. 헝가리도 그러고요. 뭐 슬로바키아도 그러죠. 슬로바키아는 대신 극우가 친러파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장 이제 금년이 그래서 제일 힘들 거가 되다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경제는 힘들어지는데 국제 정세도 최악으로 가는 때가 2025년이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 했던 거고, 지금 저도 지금 당분간은 이 앞으로 닥칠 소란에서 잠시 좀 우리가 피해 있자 한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채널도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제 이런 이제 사법부를 이제 침입하는 난동하는 회원분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쭉 보는 흐름이 트럼프의 그거하고 지금 평행세계라고 했죠?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흘러가고 있다고 계속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 미국에 있던 1월 6일인가 1월 7일에 있던 의회 난동 사태 판박이죠. 판박이죠. 오늘 아침 카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지금 그동안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뉴스 보고 다 아실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제가 그때부터 12월부터 했던 얘기가 우리는 이제 3월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까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힘듭니다. 점점 집결하는 그 우파 극우 쪽에서도 세력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쉽게 봉합은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공론이 분열되면서 계속 뭔가 여진이 생기는 거는 헌법재판소 일정하고 상관없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일단 아니면 다행이고요.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안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차저차 하지만 국민들이 양쪽으로 쫙 그 어떤 때보다도 마치 그 자유당 때처럼 다시 우리나라 60년대처럼 70년대 초처럼 완전히 국내에 분열되면서 이게 지금 외세들이 보기에 이거 봐라 빨리 봉합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얘네가 계속 이러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북풍이나 그 외교 군사적인 거 우리나라 행정 데스크가 완전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만에 하나 야당에서 조기 총선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국민의 거의 한 30%가 그 양반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거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양반이어서 경찰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하고 순순히 끌려가긴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굉장히 계속 국론은 저는 분열되어 있는데 상당한 금방 그렇게 봉합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골마 터져오고 일찍 수술을 발본 세권을 하고 국민 어떤 여론의 건강성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묻어놓고 병을 우리가 모두가 키워온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겪어야죠. 어쨌든 그 사이에 한미일 연합군이나 유럽 나토가 우리가 그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마스터 플랜을 포기 안 하고 한반도를 이용한 마스터 플랜을 계속 눈치 보면서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 그거 조심하자 하고 봤던 거잖아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래 마스터 플랜 하에서 우리나라의 북풍을 유도해가지고 연평해전 같은 일이 계속 수시로 일어날 거다. 요거 재작년부터 제가 했던 얘기죠. 근데 실제 지금 이번 계엄 수사하면서 정말 그러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거기서 비상계엄까지 하는 거는 미국의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하던 게 아니었다.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순간 전 세계에서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정권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자유동맹이 북한하고 포격을 하고 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연합해서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 도와주자 해야 되는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회에는 그 나라 정권이 민주 정권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명이 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제재를 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막 공격을 받고 해서 원래는 한미일 연합군이 같이 뜨고 북러 중국까지 막 아니라는데 이란까지 끌고 들어가서 세계대전에 이거를 딱 이어붙이는 게 마스터 플랜에 어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풍으로 포사격 연평도에서 하고 뭐 드론 띄우고 테러 하든 알아서 해 하고 알면서도 미국 정보국이 잘하고 있네 하고 뒷짐지고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휘파람 불면서 빨리빨리 해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비상계엄까지 따려가지고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야당 정치인 뭐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오래도록 이렇게 일궈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 공격당하는 대한민국을 도와서 마스터 플랜 하에도 같이 이제 여기서 전선을 구축하고 나토 비행기 전투기도 오고 한미일 같이 떠가지고 붙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지금 그 중동의 홍해 그런 데서 후티 반군하고 붙듯이 맨날 틈만 나면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해가지고 저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서구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의회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초당적인 그걸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 지원도 하고 무기 지원도 하고 뭘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처럼 하려면 그 나라 정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비상 계엄이나 쿠데타 같은 어떤 동남아나 그 남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의결이 안 돼요. 민주당 공화당에서 이런 나라는 오히려 백악관이 빨리 성명을 내라,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하면서 발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까지 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우리나라 뭐 야당 지도자나 뭐 이런 데다가 계속 정보를 흘려갖고 지금 뭐 어디에 뭐 HID 부대가 특파됐고 그 다음에 2차 계엄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2차 계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 정찰기 띄우고 자기 라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정보원들 다 막 그 합참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정보원들 통해서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알려준 게 미국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옆집 삼돌이도 알잖아요. 미국이 말린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에서 요런 이제 싱크탱크나 정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데서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계엄했던 거를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북풍이 있었고 평양에 우리가 드론을 날렸냐 그런 거 다 수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특검법에서 조사하는 게 대북 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일부러 막 전단 살포를 정부에서 도와가지고 더 북한을 자극하려 했던 게 있냐. 그 다음에 확성기 가동에도 뭔가 구린 게 있었냐. 대북 확성기. 그 다음에 이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파병도 일부러 뭔가 북한을 자극하고 뭘 해서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하고 관련이 있냐. 요거를 지금 특검법에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요거 세 개는 빼라. 우리가 이거는 거의 내정 간섭 수준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한 아무리 동맹이라고도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미국의 그 공식 행정기구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요. 상당히 이제 그쪽하고 연결된 사람들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요 세 가지는 특검법에서 빼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뭐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거는 지금 오히려 북한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런 걸로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냐? 그거는 수사해라. 너희들도. 그 다음에 북방 한계선 연평도에서 막 빵빵빵 필요 이상으로 저 깊숙이 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냐. 그런 거 특검법에 하세요. 니네 나라 맘대로.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워싱턴 정가하고 연결된 목에 좀 힘 좀 주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인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지금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근거가 불명확한 우크라이나 파병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이 문제는 빼라. 빼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불필요한 안보 논쟁을 초래하면서 동맹끼리 미국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거의 대놓고 이거는 경고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뻔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마스터 플랜 B가
그걸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도 파병도 하고 유럽도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이어붙이려고 했던 거. 그 구실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서 우리도 뭐 파병하거나 문사 지어주거나 아니면 나토가 파병하고 이게 맞나? 사람들이 좀 그랬죠. 근데 여기서 봐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북한이 군사동맹 맺은 북한이 결국 대한민국에 빵빵빵 포도 때리고 청주공항도 폭파하고 했다 하면은 그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나서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리가 다 같이 뭘 했자 했던 것처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 마스터 플랜 세력이 계획했던 것 같이 잘못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어떤 식으로 근거도 불분명한데 뭐 어떤 그 관계로 어디 누구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무기 지원하고 막 맘대로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냐. 이것도 혹시 이런 비상계엄이나 북러 파병을 북한의 공격을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하고 뭐 같은 게 있었냐? 특검법에선 우리나라에선 그것까지 이제 파헤치지 않은 건데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건들지 마라. 그것까지 건들면 우리 같은 동맹인데 삐진다. 이러면 우리가 솔직히 내정 간섭이지만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어떤 그 무역 불균형 제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흐름만 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마스터 플랜 흐름에서 북풍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지금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 이어붙일 거라고 우리가 봤던 흐름이 또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고 하지만 비상계엄까지 쓸데없이 욕심내가지고 지금 미국이 오히려 갑자기 나서 이건 아니지 하고 말렸다. 순전히 우리나라를 걱정해줬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스터 플랜이 방해받으니까요. 한 번 더 이 기사로 우리가 대충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본에 엄청난 그 미사일, 최신 무기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은 돈 준다고 자기들 최신 무기 파는 거 아니죠? 동맹국에 아시죠? 그 무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정말 좋은 무기, 공격형 무기 이런 거는 무기에도 이렇게 등급을 줘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아주 친하고 같이 뭐 방어할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최신 무기는 아무리 돈 싸들고 와서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그 무기도. 근데 아낌없이 지금 일본에 주고 있죠. 특히 이번에 지금 567원 규모의 미사일을 일본한테 또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JASSM이라고 JASSM 지금 시스템인데 이게 단순히 일본이 방공망 안에서 상대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방공망 밖으로 가가지고 전투기에서 적지 본토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이죠. 요거를 지금 판매를 이번에 하기로 했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이미 일본에 공중급유하는 공중급유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 판매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엔사 부하라고 일본의 후방기지가 오키나와나 이런 데 있는 일본의 여기가 한반도부터 대만, 센카쿠 열도까지 그 다음에 연해주까지 여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운 아시아 전선의 최후방기지가 되는 거죠. 대만은 언제 쑥대밭이 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에치슨 라인이라고 재작년 3월부터인가 말씀드렸죠. 뒤로 이미 빼서 전선하고 모든 작전이 된다. 그래서 후방기지는 6.25 때부터 우리나라 부산까지 밀렸을 때 후방기지가 일본 유엔군들의 후방기지가 일본 병참기지 거기가 작전본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거기에 다 지금 모든 거를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반도체 동맹하자 하는데도 대만의 기술을 자꾸 뽑아서 외부에다가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최신 기술을 일본하고는 협의하지만 우리나라 삼성, SK하고는 같이 동맹을 해서 해보잔 말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했죠. 무조건 빼고 있죠. 왜? 어차피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경쟁 관계인데 뺏어오고 싶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차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북풍이 현실이 돼가지고 청주공항 터지고 뭐 어디서 또 테러 터지고 맨날 저기 연평해전처럼 포격 방사포가 빵빵빵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반도체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공급망? 안 되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IMF 때부터 그날부터 나락가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 7월부터 쫙 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다 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작년부터 떠들어왔던 게 2년 동안 떠들어왔던 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북풍이 현실됐으면 그대로 현실이 됐겠죠. 지금 보면 제가 그때도 삼성 SK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앞으로 마스터 플랜 흐름 때문에 손잡자고 안 하고 왕따 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차하면 대한민국 쑥대밭 돼도 자기들은 일본에서 후방에서 예전 6.25 때처럼 그런 가능성까지 다 생각하고 지금 미래의 산업을 손잡는데 우리만 왕따 시킨다고. 그래서 반도체가 미래가 어둡다. 2년 전, 3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지금 다행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 제가 방송이 제대로 방송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립니까? 네. 아, 사당님도 오셨네요. 자꾸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합니다. 바짝 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아마 대부분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점점 더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외부의 이런 흐름조차 누가 우리를 엿먹이려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가 피하식별도 못하고 자기들 이제 좌파냐 우파냐의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외국의 그런 움직임도 무조건 자기식대로 다 해석할 겁니다. 머리가 아파지겠죠. 아는 사람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시작해봤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내일이네요. 근데 행사는 오늘부터 했죠. 이거 무슨 옛날 뭐 대왕님 황제 취임식이라고 2박 3일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불꽃놀이부터 해갖고 몇 시간 전부터 오늘 식전 행사 하고요. 가수들 콘서트도 하나. 그리고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취임식 하고 그 다음날까지 아마 그 행사가 좀 있을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원래는 아까 제가 뭐 하나 봤었는데 시청 기록을 볼까요? 요거 아까 제가 보니까 될 예정인 가운데 한파로 의사당 내부에서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요것도 오늘 저기 그 카톡에서 오늘 오전에 아침에 했던 얘기죠. 원래 이렇게 야외 행사고 백악관 앞마당 여기서 하면은 이 뒤쪽으로 이거 보고 싶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 오고 워싱턴 사는 지역민들도 오고 해가지고 의자 깔고 해서요. 여기 몇만 명이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저 멀리서 이렇게. 이것도 근데 돈을 받아요. 얼마 안 하지만. 그러면 이거 지금 자기들이 입장권 사서 가면서 자기들이 초청받았다고 구라치는 정치인들과 뭐 종교인 있다고 오전에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아니라고. 근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죠. 이거 근데 북극 한파가 와서 취소됐고요. 이제 요 안에 앞마당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리셉션 그 들어가서 트럼프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 100만 불 내야 됩니다. 100만 불. 47 원래 미국 보안당국은 취임식을 포함해서 행사 기간 모두 3일 동안 25만 명 정도가 관광상품처럼 워싱턴 DC를 찾을 것이다 했는데 실내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제 보여주겠죠. 방송으로 보여주겠죠. 야, 해볼까요?
불꽃놀이하고 오늘 전야제 하네요. 전야제.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merica's tenor, Christopher Macchio. 뭐 그런다고 하고요. 예. 지금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스위스의 그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인 협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열리는 위치가 스위스 다보스로서 그거하고 지금 겹쳐요. 행사 기간이.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그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굉장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식하고 이제 겹치면서 이거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돈은 냈는데 직접 가서 또 눈도장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기업인들이 굉장히 갈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그 누굽니까? 저커버그. 예. 페이스북이 저커버그하고 그 다음에 베조스, 아마존의 베조스하고는 세계 뭐 1, 2, 3위 부자들은 다 거기 참석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데는 아마 다보스 포럼 갈 거예요. 대신 이제 트럼프한테 욕 안 먹으려고 후하게 선전해주고 선물해주고 젠슨 왕은 원래 중국 자기 본토의 자기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전부터 설날이면 무조건 고향 가가지고 세배 드리고 했어요. 이번에도 고향 갔습니다. 처음부터 뭐 초청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속 얘기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볼까요? 금요일 시장 한번 빵 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경제와 시장의 흐름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다우존스 차트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어딨니? 다운데, 예. 트럼프 당선되고 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거 트럼프 랠리 뭐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윈도우 드레싱 이거 다 헤쳐먹는 거 다 했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부추 정확히 여기까지 끊어먹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12월 말까지 됐는데 이제 1월 돼도 1월 20일 취임 때까지는 무조건 관망이다. 말씀을 사실 12월 초부터 드렸었죠. 11월부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 그렇게 지금 됐어요.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엊그제부터 좀 많이 떠가지고 51선 밑으로 지금 상당히 막 거의 100일선 밑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51선 밑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오는 건 이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쉬고 화요일부터나 이제 영향을 증시가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번 금요일까지 딱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잠깐 뜨다가 금요일날 한 번 더 떴거든요. 이 이유가 여러분들 뭐 뉴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관망하는 이유를 쭉 그동안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세의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내가 시진핑하고 어젯밤에 통화했다. 트루스 소셜에 자기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무역 균형, 펜타닐 마약, 틱톡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둘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잘 나눴고 앞으로 우리 잘 될 것 같다. 나 어쩌면 취임하고 100일 안에 내가 직접 가든지 진핑이가 미국에 오든지 우리 또 얼굴 맞대고 진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가야겠는데 한 명이 먼저 못 참고 들어가니까 그거 띄우면서 한번 확 뜬 거죠. 미리들 설레발치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시간으로 설 연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들이 100개가 나와도 그 100개에 대한 일일이 평가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3, 4일 걸리고 4, 5일 걸리고 5, 6일 걸려요. 그 이제 트럼프 인수위 측근들한테 정말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떤 식 그 다음에 그 행정명령이 정말
발효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의지 표명이고 상원 하원에서 부딪힐 거냐 그런 것까지 다 자기들 이제 두뇌 태스크포스가 증권사마다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 4, 5일 걸립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방향 잡는 건 더 걸려요. 근데 우리는 설 연휴가 있으니까 그냥 설 연휴 보내라 넘겨라. 괜히 어설프게 지금 들어가서 좀이라도 덜 빨리 남들 못 먹을 때 먹어야지. 아 이거 갑자기 투자 얘기로 아니죠. 항상 단기 투자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분기별, 반기별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월부터 하던 얘기, 지금 그때부터 하던 얘기였어요. 예. 어쨌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큰 손들은 이런 걸로, 이런 전화통화 한 번 했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잽이고, 그동안의 큰 정책적 흐름을 알잖아요. 이 전화 하나가 뭘 보장해 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포모죠, 포모. 나 어떻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다우 보면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난 3일 동안. 근데 이렇게 보면 정확히 어디 간 건지 올라간 건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이걸로 보면 딱 보여요. 지금, 예. 저번에 이렇게 그, 쇼커버링으로 한번 빵 올랐던 거. 그래서 이때 뒤통수 맞고, 펀드 매니저들 손해봤던 거 그것까지 완전히 헤쳐먹은 거 우리가 그때 확인했었죠. 그 손해까지 복구했어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쇼커버링으로 땅 떴던 그 순간까지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50일까지. 그러니까 사실 딱 적당하게 이것도 관망하는 수준까지 뜬 거예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S&P 500도 근데 보면은 확실히 추세선은 깼네요. 이 추세선이 뭔지 보이시죠? 오늘 너무 얘기 길어지기 너무 자세한 얘기 이거저거 하나 본데 혹시 하다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 면 말씀하세요. 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확실히 반등했는데 그동안에 떨어지던 추세선 깨고 올라갔어요. 요거 볼까요? 이렇게 금요일 하루 만에 금요일 하루가 올라간 거예요. 시진핑하고 통화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어쨌든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지만 여기도 보면은 딱 그 예전 요선까지.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고 그냥 바로 부릉부릉 백화점 문 열리면 딱 물건 사러 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까지 지금 거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도 추세선은 깼어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봅시다. 우리 그걸로. 피부나치로 한번 봅시다. 뚜루뚜뚜 이렇게 하고 뭐 보자. 오랜만에 한번 그림놀이 해보죠. 재밌잖아요.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YMCA. 어이구. 재밌죠, 여러분? 아, 아닌가? 잘못 그렸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지. 이걸로 보면 안 되지.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걸로 봐야 될까? 색깔이 너무 진해. 아 이건 안 맞네. 이거는 제가 괜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직은 그냥 추세선 벗어난 걸로 봐야겠네요. 지금 반등이 끝난 게 아니니까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 추세선 깼는데 딱 저번 첫 번째 이 봉우리 근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기대감에 시진핑 통화 기대감에 나스닥 100도 추세선을 깼어요. 추세선을 깨고 금요일 하루 만에 올라왔는데 시진핑 통화 때문에 관망하고 있죠. 딱 여기까지 다 비슷해요. 나스닥 종합만 아직 추세선을 못 깼어요. 러셀도 못 깼겠죠.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시진핑 전화 하나 가지고 설레발 칠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 보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딱 지들 그 손해 안 보는 데까지 오르고 말았어요. 그 11월 초부터 그 쇼커버링으로 당했던 거는 그거는 완벽히 그때 뒤통수 맞은 것까지 완벽히 정산 10원 한 장 안 남기고 12월 말까지 끝냈고 그 이후로 지금 오른 거는 다시 예전 여기 그 트럼프 당선된 날 빵 뜬 거 그 수준까지 올렸으니까 시작점에다 갖다 놨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는 뭐 판돈이죠. 판돈.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포커 칠라면 이렇게 기본 판돈부터 깔아 놓잖아요. 입장비, 딜러비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딱 거기까지 올려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도박하는 사람 같네. 짜증나네. 아닌데. 국채도 많이 떨어졌죠. 자, 어쨌든 그 전망 이거 지난 그 전망 4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죠. 첫 번째는 부채를 줄이겠다는데 감세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돈은 더 풀고 싶어 한다. 엇박자죠. 두 번째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무조건 많이 추방하겠다. 그런데 이민자 추방하는데 세금 많이 들어간다. 재정이 또 풀려야 된다. 거기다 고용 문제도 이민자 추방한 그 3D 업종에 미국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한다. 부분적으로 일할 사람이 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우리가 이민자 쫓아내도 여러분들 농촌에 가서 알바 하실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공장에 가서 일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안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연준과의 기싸움. 어떻게든 필요하면 달러도 약세로 만들고 싶고 금리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연준은 인플레가 자극받을 것 같으면 못한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와중에 그림자 의장을 안 치네? 파워를 막 힘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네? 할 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야, 앞으로 그럼 인플레 못 잡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국제 금리 오르는 거에 배팅하자. 그런 식으로 미리 시장이 채권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있어 보이는 말로 채권 작용단이 떴다. 그런 식으로들 표현을 하는데 미리 이제 앞날을 점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미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네 번째는 일론하고 그 비베라믹스인가 뭐 저기 그 두 놈이 공동수장으로 앉아있는 정치 효율부 이거 뭐 디벨로프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인가 그러죠? 자기 딱 그 다치코인하고 연결해 갖고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건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죠. 우연이라고 하죠. 어디 입벌구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구라쟁이가. 근자감. 뭐 지금 뭐 4조를 줄일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거기 지금 예산 보면은 뭐 4조 중에 2조를 줄인다는데 지금까지 취임식 전이라서 이미 모든 관세나 무역이나 이런 게 지금 로드맵들이 다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근데 일론이 수장으로 앉아있는 DOG에서만 아직까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정치 싸움, 파벌 싸움 하러 들어갔고 미국도 이제 참 사공이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지금 사공들은 여러 명이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관세를 또 때리겠다는데 관세의 효과 그 다음에 제정신인 거기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나머지 파벌과의 싸움이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때 봤던 앞으로 다음 주에 계속 쏟아져 나올 게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떡국 먹고 좋은데 구경 가고 한쪽에 미리 피해 있었으니까 계속 관찰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100건 이상 쏟아낼 거다. 뭐 행정명령 이민 지금 관세맨 트럼프 상무장관부터 대충 보면은 월가 큰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재벌이죠. 다들 일단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관세 강경파입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그 다음에 지금 무역 대표부 무역 불공정 관행 얘도 관세 매파고요. 피터 나바로 관세 매파고 다 극우파 쪽이고요.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출신, 저 이제 원래 민주당이었던 놈, 변절자, 동성연애자, 극우파들이 어떻게든 스콧 베센트를 싫어했었죠. 반대로 했었고, 예. 근데 스콧 베센트가 이 사람도 관세를 매겨야 된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암호화폐도 좋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극우파처럼 무조건 돼.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근데 조심해야 돼. 옆에서 어떻게 보면 충신입니다. 충신. 이제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관세를 때려도 그렇게 확 때려갖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점진적으로 때리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 봅시다. 중도안을 내놓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좋다. 좋긴 좋지만 미국의 달러 패권을 항상 걱정하고 있죠. 스콧 베센트는 아무래도 엑스맨 같아. 첩자 같아. 그죠? 여러분들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암호화폐도 지금 페이팔 마피아나 극우들이 기존의 금융 세력한테서 금융권, 통화권을 뺏어오고 싶어가지고 걔네들이 보는 극우파의 마가가 있거든요. 마가 프로젝트 2025. 나중에 이제 플라자 하브와 달러 약세가 언제쯤 올 거냐. 다음 시리즈 그거 한다고 예전부터 예고 드렸죠. 그때 좀 더 자세히 나올 건데,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뺏어오고 싶어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은행업 같은 거에 미국 국채나 달러를 담보로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특히 위주로 해서 그거를 지금 하려는 게, 극우파들은 그걸로 기존의 금융 세력한테서 뭐 그들이 주장하는 딥스테이트든 일루미나티든 아니면 유대인 금융 세력에서 발전해온 지금 월가의 세력이든 거기서 그들이 잡고 있는 페드와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통화권, 그 밑에서 은행들이 M1, M2 해가지고 국채와 달러로 전 세계 금리를 움직여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체제를 자기들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준을 없애고 요거를 가져야 하는데 당장 뺏지는 못하니까 똑같이 미국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에, 아니 그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요걸 키워서 자기들이 거기에 비트코인, 아니 암호화폐를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깔고 앉아서 새로운 은행 이 세력을 만들고 싶은 거. 그래서 그리 가져오고 싶은 거죠. 트럼프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머릿속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생각도 없는데, 작년 5월부터 암호화폐가 힘들 때 이거 저기 법원 비용도 없어갖고 형님 현금 하나도 없어갖고 트럼프 빌딩 다 망하고 돈도 없다면서요. 우리 암호화폐가 돈 대줄 테니까 나중에 꼭. 그래서 갑자기 암호화폐 쓸데없다 했다가 작년 5월부터 돌아섰죠. 그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리플 사장이죠. 리플 사장이 한 자리 할 거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짜르가 될 거다, 돈 제일 많이 줬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리플 딱 나왔네. 리플이 그 소식에 정치 테마주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쫙 오르죠. 오른다 했는데 소식이 없어. 자꾸 딴 사람만 안 치고. 그래도 뭐 SEC에서 그 소송 걸린 것도 다 저기 이제 트럼프가 풀어주고 하겠지. 그렇게 트럼프가 자기한테 돈 많이 준 사람한테 절대 배신한 적은 없거든요. 하겠지 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여기서 이거 이상하다 해갖고 손바뀜 많이 됐죠. 거래량 보면 여기서 손바뀜 많이 됐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없다가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트럼프가 분명히 행정명령 하고 하면서 뭔가 좋은 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좋은 행정명령도 다음 주부터 틀림없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틀림없이 우리 리플 사장님 서운하지 않게 뭔가 하나 챙겨줄 거야 하는 기대감에 막판 정치 테마주 전고점 뚫고 지금 올라간 딱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정치권들이 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차가 한 방향으로 못 가요.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 안에 이미 정치 파벌 싸움은 벌써부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내일 취임식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저기 극우파 인사님하고 일론하고 또 저기 멱살 잡고 싸울지도 몰라요. 이놈 새끼 하면서 막 유도로 업어치기 하고
말하자면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파벌 싸움이.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야 돼요. 뭐 어제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한번 통화했다 해서 시장 뜨는 거 저거는 차트로 봐도 뜬 것도 아니고 장난질 치는 거고요. 크게 보는 큰 돈들은 아마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거기도 1월 말까지는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국제적인 거 마스터 플랜의 흐름도 안 좋은 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말을 해요. 자, 근데 무조건 그만둬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도 12월부터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죠? 절대 금방 취임하자마자 뭐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6개월 정도 우리 보자 그랬던 것 같네요. 6개월에서 1년인데 6개월은 일단 뭐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근데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쿠르스크 밀고 들어가서 그래요. 작년 8월부터. 그래서 일부러 쿠르스크 밀고 들어간 거고요. 쉽게 휴전 안 되게. 지원을 끊는다고 해도 이미 바이든이 넘긴 지원도 있고 나토가 넘기는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 지원을 끊는다고 그거지 말 안 듣는다고 지금 100% 지원 끊는 것도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지원 끊어가지고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가 다 차지한다고 해봐요. 트럼프 욕먹어요. 진짜 욕먹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를 내가 수호했다라기보다는 바이든보다 내가 잘했다. 전쟁도 휴전시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바이든 아니고 트럼프한테 맡겼더니 우크라이나 몇 년 동안 잘 버텼는데 아예 함락돼 버렸네.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되겠죠?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인수위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휴전하도록 양쪽을 압박할 거냐라는 게 드디어 엊그저께 보니까 기사가 조금 가닥이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대충 인수위에서 이제 내부 정보통해서 소식이 내일 모레 아마 이런 행정명령과 뭐 어떤 발표를 할 거다 하고 미리 조금 유출된 것 같은데 보면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들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 석유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니네한테 있는 석유 수출 제재 그런 거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경제 제재 풀어줄 테니까 러시아 니네도 좀 양보하고 휴전하자. 유화적으로 나가겠다 이거죠. 하지만 그래도 절대 이건 양보 못해 하는 게 있고 잘 안 되면 그때는 그때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하면서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근데 이미 바이든이 우리 그때 살펴봤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마지막으로 다 해놓고 나갔어요. 러시아에. 어쨌든 트럼프도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이거예요. 유가 가지고 석유 수출 가지고. 근데 그거 별로 이미 석유 수출 제재를 그만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판로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더 많이 하고 막 이쪽으로 그 시베리아 스트롬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해줘야지 늦게 하면은 이미 지금 루브라 난리 났죠. 지금 그 루브라 한번 볼까요? 루브라 지금 작년 11월부터 그 장거리 무기 넘어간다. 트럼프 딱 되고 나서 바이든이 야 장거리 무기로 본토 타격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거 뒤집어 버렸죠. 그때부터 지금 다시 달러당 100루블에서 그때부터 이제 넘어가고 거의 경제 위기 온 것처럼 러시아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끌어내려 잡고 튀는 거 잡고 튀는 거 잡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러시아. 근데 지금 러시아한테 어떤 뭐 좋은 거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어쨌든 말씀드리려는 거는 유가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한테 쉽게 아무리 풀어준다 해도 러시아 석유를 다시 유럽으로 가게는 트럼프도 못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지금까지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됐던 석유 화학업계 있잖아요. 미국 내에.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천연가스 유럽에 판다고 지금 너무 신이 났어요. 석유랑 천연가스 완전히 지금 러시아 거 막아가지고 우리 걸 유럽으로 다 판다고 너무 신이 났고
자기가 그 석유 화학업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푸틴 휴전시킨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석유 가스를 다시 유럽으로 공급하게 해준다? 뒤에서 석유 화학 업자들이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난리칩니다. 제가 볼 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를 내리고 뭘 하겠다 하는데 이 국제의 지금 러시아 유럽 에너지 공급망 단절된 거는 트럼프도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게든 휴전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했죠. 나 취임식 할 때까지 휴전하는 게 좋을걸? 그래서 지금 실제 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휴전인가요?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지구는 이미 저항 능력도 없어요. 하마스 괴멸됐잖아요. 지도자도 다 죽이고 그 안에 지금 기관실을 90% 이상 파괴하고 주민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그죠? 아이들도 다 죽이고. 근데 이미 전쟁은 작년부터 레바논 시리아 전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 안에 가자지구 휴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유 선물 어떻습니까? 가자지구 휴전했다 할 때 원유 선물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오히려 더 올라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 휴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휴전하면은 뭐 후티 반군이 저 밑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디어 가자지구하고 휴전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격 안 할게. 거기서 뭐 얼마나 지금 유조선이 뭐 위협받고 있었다고, 유가에 무슨 영향이나 줬다고 준 것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휴전하겠다 해놓고 지금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가자지구 또 때렸어요. 진짜 치사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자기 내각에서 땅땅땅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더니 뭐 지금 석방자 이름 명단이 좀 절차상의 문제로 몇 시간 늦게 왔다고 바로 또 공습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정말 벌받아 니네 이러면 아이들하고 민간인 또 죽고 그랬어요. 참 트럼프가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마스하고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밖에 있는 레바논하고 시리아 이미 골란구원 치고 들어가서 그거 앞으로 계속 분쟁이 되겠죠? 남의 나라 땅을 억지로 불법 점령 더 확대해서 했으니까 그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그거 트럼프가 못 말려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하나 못 말리는 게 유대 금융 세력이죠. 아직은 그 힘이 없으니까 걔네들한테는 트럼프도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하마스, 헤즈볼라 다 힘 빠졌으니까 이란까지 때려버리자 해도 트럼프는 못 말려요. 내가 도와줄게. 이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일기 때도 그랬잖아요. 일기 때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하고 조금 미국하고 이제 이란도 우리도 핵무기 개발 안 할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해보자 해서 그 핵협정 거기 들어가서 잘 되고 있던 거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로 차고 걷어차고 나왔잖아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이 뒤에서 찔러서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무슨 화해를 합니까? 말이 되냐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맞죠? 취임하자마자 일기 때 날라가가지고 여기 가자지구랑 서한지구 가가지고 요게 무슨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개뿔. 제가 볼 땐 이거 말도 안 되는 임시정부고 어디 저 빨갱이 정부고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이 맞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데 미국 혼자서 트럼프가 그렇게 시켰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부터 챙겼잖아요. 그때. 그래서 못 말려요.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원하면 트럼프는 또 이란을 압박하려고 하고 이미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인수위의 극우 우파의 마가 이론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할 때 때려 죽여야 될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과 북한 같은 빨갱이가 걔네들도 있어요. 지침서가. 그게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이란이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란을 죽이자 압박하자예요. 그러면은 이란이 심한 압박을 받으면 아라비아에 있는 거기를 우리만 석유 못 판다고 여기 이 길로 빠져나가는 레바논이나 카자흐스탄 니네도 못 나가고 거기를 깽판을 논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의 유가 물동량의 한 20%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유가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 옆에 있는 경제 책사들이 미국 땅에서 드릴 해가지고 석유랑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내다 팔자 하는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불확실하고 이란 전선도 뭡니까? 툭함 지금 이미 방향이 유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들 마가 이론에 의해서 필요하면 이란 때려잡아야지. 유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유가 많이 찍어내서 팔면 되지 하는 거죠. 자기들은 돈 벌지 몰라도 세계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거는 바이든이 그 전에 4편까지 전망 시리즈 쭉 보면서 했지만 바이든과 옐런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트럼프 한번 엿대봐라 해서 모든 책임을 다 트럼프한테 씌우기 위해서 뭘 해놓고 있는가를 다 봤었죠.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앞으로 2기 남은 4년 동안 미국의 정부 부채가 2차 대전 전쟁 직후 제일 많았던 때보다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돈을 더 찍어내고 싶어 해요. 부채 한도 같은 거 없애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감세도 해주고 싶어 하고 자기 공약들이 있는데 근데 인플레는 안 오른다고 자신해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관세도 때린다며 그 옆에 경제 책사들이 어쨌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로 정부를 줄이면 된다. 정부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미국 내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미국이. 결국은 미국은 고립된다. 강달러로 가다가 트럼프하고 옆에 우국 책사들, 극우 책사들이 결국은 미국 제국의 패권, 달러 패권을 더 빨리 사멸되도록 앞당긴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다가 지들도 안 되면 달러 강세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파월 모가지만 잡고 흔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도 하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미 IMF하고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 연준이 12월부터 방아쇠를 당겼죠. 트럼프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나 뭐 이런 거 경제에 힘든 거 다시 올 것 같아. 포문을 열었고요. 옐런이 그 이후에 계속 맞아 트럼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바로 이제 트럼프 취임식 다음 주부터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IMF에서 그리고 이 기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IMF에서도 트럼프 내년부터 이제 금년부터 세계 경제가 쫙 살아나려는데 트럼프가 하려는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거 잘못해서 똥볼 차면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4.75 막 올라서 전 세계 지금 국채 시장이 위험한데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인 것 같아. 직설적으로 IMF 수장이 얘기를 했고 어제랑 그제 사이에서는 월드뱅크 두 가지 그 미국 수하가 있죠. 금융 세력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IMF하고 월드뱅크입니다. 월드뱅크 수장 얘도 골드만삭스 출신 새로 안 친해져. 이번 마스터 플랜 계획 때 얘도 나와가지고 야 세계 성장 다시 회복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 정책 엇나가면은 이번에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 공식 발표 보고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도 있죠. BIS 바로 있었던 CBDC 세계적인 계획 이런 거에 지금 다 옆에서 보조하면서 가는 기구들인데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앞으로 어떤 트럼프 정책 때문에 강달러가 계속되고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 있다. 보고서 딱 시간 맞춰 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아는 거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국제금융협회라고 있습니다. IAIF라고. 여기 이제 벤 버냉키나 뭐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맨날 얘기하고 그러죠. 유명하신 분들. 여기서도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유한화 평가절하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절단 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은 이미 짜놓고 있죠. 치열하게 이거는 우리가 작년 9월 말부터 봤던 거죠.
달러가 왜 오르나? 미국 금리 인하한다 9월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도 달러가 반대로 오르기 시작한다. 골란구원 사태 마스터 플랜. 이스라엘이 골란구원 핑계대고 레바논 헤즈볼라 잡겠다고 들어갈 때부터 올라갔죠. 달러하고 미국 국채 금리 마스터 플랜이다.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때 달러를 103.8 위로 올려놓고 트럼프 하는 거 봅시다. 여기까지는 지들이 올려놨어. 그리고 11월 5일, 6일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 이제 효과로 뜨죠. 그러면서 반 이상은 지들이 올려놓고 트럼프 때문에 오른다고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네. 연준은 미국 금리 인하 하는데도 달러가 오르네. 이 흐름을 처음부터 우리처럼 기록하고 봐온 사람들이 아니면 월가 찌라시들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선동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트럼프 변호인 같죠?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번 좀 쉬었다가 그때부터 다시 계속 오르죠. 올라서 지금 연준이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 안 되겠다. 나 금리나 좀 불안해. 그리고 계속 요새 저런 식으로 미국 재무부 옐런도 바이든도 엿대봐라 하면서 모든 프레임을 트럼프한테 씌우고 있고 이제 저번 주까지 내일부터 트럼프 취임식인데 거기에 딱 맞춰서 IMF, 월드뱅크, 국제결제은행, 금융인협회, IIF까지 한 목소리로 나와서 보고서를 다 때렸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한번 쉬어가고 있죠. 한번 크게 쉬어야 되는데 많이 쉬지는 못하네요. 달러가. 이런 흐름이고요. 유로화는 지금 당연히 지금 최악이고요. 여기 그래도 우리가 보던 요 선은 지금 지키고 있네요. 파운드화도 파운드화는 그 선도 못 지키고 떨어졌죠. 루브라는 아까 봤고요. 엔화가 지금 엔화가 우리가 보는 흐름이죠.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이 정말 극우 꼴통들의 어떤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하면은 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가리가 돌아가는 스콧 베센트 중도파하고 얘기가 잘 돼서 초반에는 좀 블러핑만 하고 좋게 넘어갈 것 같네 하면 시장은 그때부터 안도하겠죠. 하지만 행정명령 100개 보고 바로 판단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은 넘게 시장이 진통을 겪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세요. 뭐 제가 뭘 한다고. 아는 척 나 지금 시골에서 노인네가 나이 술 한잔하고 아는 척 지금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진짜로. 자 그런데 엔화가 우리가 봤던 게 흐름이 지금 얼마 전부터 봤던 흐름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명령 취임식에 맞춰서 모든 게 95% 이상 세팅되고 있는데 마스터 플랜 B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은 대한민국 윤정부가 터뜨려졌어야 되는데 윤정부가 비상계엄까지 욕심내면서 일단 한번 나가리가 됐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조심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마스터 플랜이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95% 세팅이 됐는데 이번에 만에 하나 안 터지고 안도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석 달 안에 쇼부 볼 수 있다고 4월까지는 조심하자 제일 했던 거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뭐 봤죠? 일본 거 봐야죠. 죄송합니다. 미국 2년물 금리도 조금 요새 내려왔네요. 채권에 왜 내려왔냐면 아시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간다. 4.7 더 위로 올라간다. 미국 10년물인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4.75 5.0에서는 무조건 들어올 거다. 큰 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일단 다른 어떤 거보다도 매력적이 여기 들어오려고 자동 걸어놓은 애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동안 4.75 위로 텄는데 여기도 지금 미리 제가 볼 땐 자금이 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시진핑 통화했다고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보면 그날 트럼프 시진핑 통화했다 한 날도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이틀 내려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선제 배팅이 채권 시장에도 들어왔는데 4.75에서 한 반 정도 들어오려고 맘 먹었을 거고 자기 돈에
5.0에서 반 정도 들어오려고 했을 건데 미리 선제적으로 좀 찔끔 새 나왔어요. 지금 너무 충분히 높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안전자산 트럼프 불확실성에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보고 일단 국채 일단 좀 묻어 놓읍시다 해갖고 안전자산으로 일단 첫 수금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절대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딱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 중간가까지 왔잖아요. 이게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확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했죠. 일본이 우리가 이때부터 이거 보십시오. 12월 23일부터 작전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작전명이 뭐였죠? 작전명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로 지었죠. 제가 작전명. 이때부터 이 지금 일드커브 컨트롤러 일본 정부가 당국이 10년물 금리를 여기 잡고 있는데 이때부터 놔주면서 문을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올리는 걸 방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일본의 부총재, 중앙은행 총재 위에다 다 나와가지고 어제까지 나와서 우리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논의해야겠지? 할 것처럼 계속 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놔줬어요. 그래서 일본 10년물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상단이죠. 지금 1.25까지 허용하면서 이 사이를 드라이브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작년 7월부터 공언을 한 그 라인이니까요. 근데 항상 여기서 막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올려주죠. 제가 볼 때 카톡으로 서로 연락 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10년물 금리도 오르면 미국 10년물 금리나 미국 10년물 금리도 동조돼서 웬만하면 안 떨어지고 4.75 수준에서 버티게 되죠. 더 무서운 건 근데 뭐다? 일본이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 하면은 엔화가 당연히 강세로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순간 155엔, 지금 155엔까지 내려오는 거는 지난 이틀 사이에 내려온 거예요. 이거 아유 힘들어.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할래.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내려가다가 다시 155엔에서 뜨거 하고 팍 뛰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 내용을 꾸준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항상 금리 인상한다, 일본 금리 올라간다 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겠지 하는데 말로만 강세 하면서 일부러 달러 강세를 해치지 않고 엔화의 약세를 유지해 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버렸죠. 우리는 재작년부터 틀림없이 그렇게 갈 거다. 엔화 약세 쉽게 오지 않는다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진짜 한 2년 동안 그렇게 가니까 세력들도 이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일본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엔화는 쉽게 강세로 안 가더라.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들도 155엔 밑으로 더 내려가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160엔 이상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일본이 용납을 해도. 그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7월 직전까지 160엔 위에서 이때 일본 뼈 빠지죠. 정말 타랑입니다. 타랑. 치질이에요. 치질. 너무 힘들어져. 일본이 이거 막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엔캐리 공포가 나왔죠. 작년 7월부터. 그러면서 시장에서 160엔부터 엔화 강세로 간다 하면서 실제 이제 그때 일본이 실제 금리 조정을 했고 금리 조정이 된다 했고 그래서 쇼커버링이 있던 것도 떴고 그 다음에 엔캐리 얘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투명 드래곤 같은 공포가 덮치면서 떨어졌죠.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엔캐리 시뮬레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고요. 어쨌든 시장이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때문에 그때 미국 주식시장도 7월 8월 초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고 미국만 흔들린 게 아니라 엔캐리 자금이 어디서 빠지냐 유럽에서도 빠질 것 같고
정체를 알 수가 없고 아무도 그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JP보건이나 뭐 이런 건 막 어떤 자료 같다 얘기하지만 절대 그건 불충분한 자료입니다. 자기들도 대충 가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엔화가 드디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엔화 강세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그동안 이제 정말 감격에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마스터 플랜 하에서 절대 아직은 용납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V자 반등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엔화는 사실 쳐다보질 말았어야 됐는데, IMF 때 그놈의 우리나라 국가부도 날 때 우리나라 당시 정치인들, 공무원, 장관들, 특히 유인촌 씨가 미리 우리나라 국가부도 날 걸 알고 그 위에 있는 놈들만 한탕 크게 해먹었는데, 이 국가 공무원들이 그때 유인촌도 엔화로 바꿔갖고 대박 났더라, 그런 소문이 막 국민한테 퍼진 그런 게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막 이 격변기에 엔화에 투자하면 좀 돈이 되겠지, 유튜브에서 또 막 선동들 해서 달러 약세하고 엔화 강세에 지금 그거 걸었다가 참 2년 동안 지금 기분 안 좋으신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화가 다시 160엔 이상 가는 거는 요거는 여기서는 과거 이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돌아올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엔화 강세로 지금 이 포지션 바꾸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160엔 근처에는 눈치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리고 일본이 정말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쌓아가지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똥볼 찬다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도 4.75까지 올라 있는데 다시 한번 일본이 지난 7월처럼 우리 금리 인상 해야 될까봐 하면서 요거 한 번 더 촉발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거 너무 빡빡해. 나 이렇게 할래. 죄송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지금 여기까지 오른 상태. 그 다음에 영국 국채 지금 어디 갔어요? 영국 국채 지금 예전 길티채 터졌을 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죠. 지금 이틀 사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채권시장 전체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4.5 위에입니다. 4.7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제일 위험한 상태로 터져 있죠. 프랑스도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계엄 탄핵은 저리 가라고, 프랑스는 이미 극우하고 그 다른 그걸로 해서 국가가 이미 정치가 반으로 갈라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국채는 왜 안 뜨는가는 그거는 예전에 다 우리 했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프랑스 국채 어디 있나요? 프랑스 국채를 그렇다 쳐요. 그냥 다시 하기 귀찮아요. 그 상태에서, 이 위험한 상태에서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까지 한 번 더 이용을 해먹는다면 그때는 마스터 플랜 트리거가 완벽하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 나왔다. 설날 연휴까지는 지켜보자 이겁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해서 지금 1월 초까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고 모든 걸 다 지금 완벽하게 세팅을 무대 연출을 해놨는가를 한 번 더 지금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저기 이제 방금까지 꼭지경제, 일부러 꼭지경제 간단하게 안 하고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늘 이 방송이 공개 방송이라서 회원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도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새 경제 영상 많이 이제 접하기 금년부터 힘들어서 좀 서운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그동안의 내용 다 넣어가지고 길게 좀 한번 했습니다.